자, 우리가 국가조직론에서 무엇을 배울 것이냐,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냐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본다면 국가조직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 내에서 권력과 어떤 힘 혹은 자원 등에 관한 분배를 어떻게 했느냐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여러 가지 권력, 자원, 힘 이런 것들은 정치적일 수도 있고 법적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가 조직에 관한 분배이기 때문에 국가 운영에 관한 분배이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말로 국가 조직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말로 우리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관한 것이 국가를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구성해서 국가 권력을 행사할지가 국가조직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이것이 헌법의 문제입니까? 헌법의 개념이 국가의 기본 조직과 구성, 운영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헌법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우리 헌법 2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조직을 구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 조직의 목표 달성이에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직의 목표는 뭐죠? 맞습니다. 변호사 배출이 목표예요. 그것을 위해 조직을 구성합니다. 국가 조직의 목적은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조직의 목적은 그것을 좀 더 유식한 말로 기본권 보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의 조직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왜 학생을 조직해요? 자치권 보장은 뭘 위한 건데요? 왜 자치권을 보장받으려고 해요? 학생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원장님이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가 조직도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본래 목적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조직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독재국가와 민주국가의 차이점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과거 제3공화국 박정희 군사쿠데타 정권에 대한 향수가 있냐면 그때 경제적인 이익의 창출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당시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의 원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권익 보장입니다. 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여러분들이 이미 헌법 2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국가의 이런 목적에 있어서 이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는 국가 목적, 자, 학생의 조직을 구성했어요. 그 조직이 여러분들을 대표한다는 정당성의 근거는 뭡니까? 왜 그 조직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요? 지금 학생 회장이 누구죠? 2학년 윤진기. 3학년 대표는? 최윤영. 대표성 어떻게 인정받아요? 자, 그 사람들이 조직을 대표한다는 이유, 정당성이 어디서 와요? 투표 통해서. 투표가 뭔데요?
의사의 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정부 구성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느냐? 그것은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국민주권 원리가 국가의 조직과 구성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면 자, 대표는 뽑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국가 조직을 나눌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원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나누면 좋겠어요? 성함이? 네, 설명. 어떻게 나누는 게 중요해요? 답을 알려드려야 되나요? 나왔네요. 권력 분립. 무슨 의미예요? 왜 권력 분립이라고 얘기할까요?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면 원래 국가 조직의 목적이 뭐라고요? 기본권 보장인데 권력이 분립되면 권력이 통합되면 집중되면 국가의 조직 목적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렇죠? 물론 플라톤인가요? 지혜로운 철인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익이 되는 선정을 베풀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요구했는지도 모릅니다. 권력이 집중되더라도. 근데 오늘날 경험한 바에 따르면 권력이 집중하면 어떤 선정을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기본권의 제한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적인 측면에서 권력 분립 원칙이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중요한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이 국가조직론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할 것, 여러 가지 이론과 원리를 배우는데 그 이론과 원리가 원래부터 이론과 원리가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무엇인가 맞춰져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중요한 인간사에 있어서의 원리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정부 형태의 실현 이후 나타난 경험을 바탕으로 아하, 이런 것들은 맞지 않구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구나, 이런 것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하나의 국가 구성에 관한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최선의 것은 아닌데 대표적인 게 바로 권력분립 원칙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으로서 저희 집의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가족들, 부인과 자녀들을 위한 좋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힘을 가지고. 하지만 가족은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떨지. 실제 우리 역사가 보여준 경험이 권력이 집중되면 결국은 부패하게 되고 결국은 많은 개인의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 분립 원칙을 중요한 국가 구성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성된 국가 권력 조직도 구체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국민들 다수는 국가 운영에 관한 원칙이 뭐냐? 어떤 원칙이에요? 창엽. 무슨 원칙? 자, 국민의 주권을 기반으로 정당성을 가진 국가 권력의 분립 원칙에 따라 구성된 국가 조직이 구체적으로 그 원칙을 행사하고 실현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때 국가의 조직과 구성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헌법상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구성이 아닌 행사에 있어서 자, 이제 조직이 구성됐어요. 학생회가 이루어졌어요. 학생회가 운영을 시작해요. 어떤 원칙이 중요할까요? 평등해야겠죠. 평등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원칙? 또 다른 원칙? 법치 행정. 왜요?
예측 가능성. 자, 대비돼서 상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개념? 법치 행정과 반대되는 개념? 인치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과거 개념에 보면 독재, 사또 재판, 네, 원님 재판. 어떤 재판이에요? 법학사의 실력을 보여줘. 아, 이게 인격침해인가요 혹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법학사의 실력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아, 규문주의. 네, 그럴 수 있죠. 설명해 본다면? 뿐만 아니라 뭐에 근거한 거예요? 본인의 주관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희 아들이 맨날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도대체 예측 가능성이 없어. 왜? 어느 때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놀라고 그러고 나보고 뭘 하라는 거야. 자,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뭐냐? 국가적으로 보면은 법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치 행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법치주의 혹은 법치 국가 원리가 상당히 중요한 조직된 국가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본권 보장은 헌법 2에서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력 분립과 국민주권을 헌법 1에서 배우고 법치주의는 헌법 1과 행정법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정법이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구체적으로 행사되는 과정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그래서 행정법 배우면 제일 중요한 원칙 뭐예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네. 행정법에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행정법에서 배우는 중요한 원리? 그게 뭐예요? 법치행정 원리입니다. 법치행정 크게 두 개로 나누죠? 뭐와 뭐? 법률 우위란? 법률 위반란? 네. 국가의 공권력 작용은 항상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 위반되지 않는다. 왜 가장 중요한 원리냐? 그것이 조직되고 구성된 국가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예측을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안정성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행정법에서 배우실 거고요.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것이 국민주권, 권력분립, 그 다음에 법치주의의 일정 부분이 국가조직론에서 다뤄야 될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개념과 관련돼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때 뭐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하지만 국가기관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냥 기관 어디서 배웠어요? 민법 총칙에서 배웠나요? 배운 기억이 안 나요? 규백, 기관 배웠어요. 뭘로 배웠어요? 기관의 의미? 기관, 예를 들면 뭐가 기관이에요? 법인에서 뭐가 기관이죠? 대표. 왜 기관이라고 그래요? 네. 법인에게 귀속되는 권리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민사적인 개념이 국가에 들어오게 된다면 역시 국가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국가의 권력의 귀속 주체가 되고 행사하는 권한 주체가 되는 기관입니다. 기관은 개인일 경우도 있고요. 독임제, 또 여러 사람 합의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독임제 기관과 합의제 기관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직접 기관과 간접 기관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헌법을 배우니까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기관이 있을 수 있고요. 헌법의 직접은 아니고 헌법의 위임을 받은 법률에서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도록 일정한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접기관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보통 그런 경우 헌법기관과 법률상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헌법기관이라고 하면 성군 헌법기관 예컨대 감사원 몇 조? 자, 제가 중요한 말을 빠뜨렸군요. 우린 가장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뭐예요? 교과서보다 더 중요한 책. 헌법입니다. 헌법조문, 여러분, 헌법 2는 기본권만 가지고 대충 이론만 하면 돼요. 조문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법률가라면 헌법 조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아니, 법 조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법조문보다 교과서를 우선시하면 절대 안 돼요. 법조문보다 요약서를 우선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몇 조 감사원? 90? 몇 조? 97조.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헌법기관? 예컨대? 법원. 몇 조 이하? 101조 이하. 또 헌법재판소 111조 이하. 쭉쭉쭉 할 수 있고요. 자, 법률상기관 시장군.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해요. 근데 법률에 있어요.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 어느 법률에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인권위원회는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나? 약간 생각해 볼 수 있죠? 좀 더 다른 표현, 다른 예. 경찰청, 검찰청 어디 법률에 있어요? 경찰법 혹은 정부조직법 혹은 검찰청법 등에 있습니다. 자, 헌법에는 없어요. 하지만 헌법에 위임받은 국회가 법률을 통해서 정부를 조직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여러 법률들을 통해서 만든 국가기관인데 국가의 구체적인 공권력, 기소권 행사하고 행정권을 행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법률상 기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가지 그 밖에 뭐 주권기관이니 최고기관이니 이런 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권기관, 국민의 주권이 있는 기관. 국민이죠, 국민. 이거는 이제 약간 국가 법인론을 이야기하는 독일적 사고 때문에 그런 거고요. 최고기관, 자, 주성군, 우리 헌법상 최고기관? 헌법상 말고 현실적으로는 청와대라서 헌법상 최고기관? 국회. 대통령은요? 네. 둘 다 국민의 주권에 근거한 헌법기관인데 어느 기관이 더 우선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고 기관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기관이 더 최고 기관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좀 최고 기관이라는 말은 사실 정확하지 않은 편인데 어쨌든 국가 공권력을 행사해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헌법, 우리나라 헌법 체계도를 표현한 겁니다. 보이시나요? 괜찮아요? 네. 약간 위치가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자, 여러분들은 헌법 2를 배웠습니다. 왼쪽에 있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목적은 뭐다? 국민의 인간의 존엄 보장과 행복 추구를 위한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 위에 국민들로부터 물론 헌법의 효력은 어디까지냐? 그 구성 원리는 뭐냐? 어떤 기본 제도들이 있느냐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가 권력은 현재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은 다시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나눠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의 공권력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37조 2항을 통해서 일정하게 37조 1항을 통해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스크린 작용을 하고 왼쪽에 있는 개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를 모든 사람들의 평등 원리 하에 각 개별적인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은 따로 10조와 11조를 통해서 도출될 것입니다. 교수님 37조 1항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37조 1항은 열거되지 않는다고 해서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소극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거기서 특정 기본권을 도출해내느냐.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행복 추구 등에서 인간 존엄에서 도출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대전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은 맨 마지막에 빈 자리에 넣었습니다. 자, 물론 이거 완벽한 틀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른 선생님께 달리 배웠으면 그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우리가 주로 배우게 될 중요한 국가 권력이고요. 그 전제가 되고 있는 제도와 원리 등도 역시 국가조직론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뭐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국민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건너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원리적으로 국가의 정당성, 국가 조직의 정당성이 국민 주권에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뭔지는 일단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근대적인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있지 않았던. 예컨대 주권 개념조차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주권이란 무엇입니까? 해창군. 한자로 표현하자면 주민의 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최고의 의사결정 권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고의 의사결정 권한이라고 본다면 해창군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솔직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앙적 측면으로서는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신앙적 측면, 종교적인 측면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주권이란 말이 원래 기독교에서 이야기되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주권이란? 네, 신에게 모든 권리가 있다. 어떤 권리? 모든 권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생명을 포함한 인생에 있어서 의사결정.
모든 역사에 있어서 최종 결정을 누가 한다? 신이 하신다. 이게 주권이에요. 그 주권은 다른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요. 독립된 최고의 권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의미는 개인적인 사상적 의미로 주자면 저의 인생의 결정 권한은 제게 있다. 네,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뭐든 결정하니까. 저의 주권은 저희 부인에게 있습니다. 왜요? 제가 마음대로 결정 못해요. 뭐 때문에요? 눈치를 봐야 되니까. 독립적이지 않아요. 항상 집사람하고 상의합니다. 그러면 제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부인에게 있는 것이죠. 해도 되겠어? 하면 안 돼. 오케이, 알았어. 안 할게. 자, 국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국민에게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때 주권이라는 개념이 법적인 거냐? 아니면 사실상의 힘이냐? 논란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권은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상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 뭐 예컨대 칼 슈미트 같은 경우는 국가의 정부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결정하는 사람의 권한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힘을 인정한 거예요. 그게 법적 논리로는 문제가 있지만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주권이 법적인 힘이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대내적으로 최고의, 대외적으로 독립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적인 의미가 아닌 사실상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대내적으로, 국내적으로 일정하게 규율한 것이 법률에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주권이 이제 막스 베버도 과거에는 이 주권에 관해서 이제 국가 권력 내지 우리를 다스리는 모든 권력의 어떤 정당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예컨대 과거에는 세습과 전통에 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커갈 때 누가 권한을 행사해요? 부모가 하죠. 근데 부모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세습 내지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가 되면 누가 합니까? 신이 합니다. 현대 와서 누가 해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막스 베버는 법이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때 말하는 법은 정확히 말하면 아무런 전제가 없는 그냥 법은 아닙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는 것을 말합니다. 막스 베버가 생각했던 것은요. 때문에 그 배경은 국민주권에 있습니다.